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일러입니다. 5월인데 오늘 15일이 되면은 세종대왕 탄신일로 이렇게 기념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해서 우리가 오늘은 좀 한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한국말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한국어를 배웠을까요? 요즘에 진짜 한국어 배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은데 이들이 왜 한국어를 선택할까요? 그 계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마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말로 대화하기 시작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K-POP 때문에 한국을 선택했냐? 라는 질문일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 중에서 K-POP을 보다가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일까요? 너무 라떼마리아 같은 소리를 할 것 같지만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시점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007년이었어요. 그땐 한국 콘텐츠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는 K 콘텐츠만큼의 노출이 되어 있지는 않았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K 콘텐츠를 소비하던 어떤 방식이 굉장히 달랐던 겁니다. 2007년이었으면 유튜브가 아직 구글한테 인수가 된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랑 연결고리가 없는 사람들이 당시에 한국 콘텐츠를 소비했던 방법이 뭐냐면 불법 사이트였어요. 마이소주라는 되게 유명한 사이트가 있었어요. 지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콘텐츠만 있는 게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 대만, 베트남, 그 중에 또 이제 한국 콘텐츠도 있었어요. 미국에서 한국 콘텐츠가 어느 정도 좀 터지기 시작했던 거는 2012년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저는 K 열풍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건가? 아닌 것 같죠. 2012년 여름에 미국에서 한꺼번에 엄청 크게 K-팝이 터졌는데, 그게 이제 강남 스타일이었죠.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한번 터져서 영상 찍고 올리고 이런 추세가 생겼죠. 근데 미국에서 K 콘텐츠가 본격적으로 엄청 커지기 시작했던 거는 2016년, 17년, 18년 이때쯤 이제 BTS라든지 이런 아이돌 그룹들이 이제 미국에서 좀 더 인기를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전개가 됐던 거고요. 이게 사실 한국어 배우는 거에 영향을 끼쳤냐도 봐야 되거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Modern Language Association이라는 데가 있어요. MLA라고 부르는데, 미국에서 가장 많이 흔히 가르치는 언어들이 뭐가 있고 수강생이 많아지는 언어가 무엇일까 꾸준히 연구를 하거든요.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후반까지 미국에서 15개 가장 흔히 가르치는 언어들이 있죠. 딱 3개만 수강생이 늘었어요. 근데 가장 많이 는 것으로 나타난 게 한국어였어요. 38.3%로 늘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K-열풍은 맞는 것 같고 K-열풍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긴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굉장히 많이 듣는 한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 사랑이에요.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인데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면 택시를 타자마자 웬만하면 받는 질문은 결혼했냐? 라고 물어보세요. 어떻게 답변을 해도 배우자 그러면은 한국 사람이냐?를 물어보시고, 안 했다 그러면은 거기서 바로 설득에 들어가요. 이래서 결혼을 하면 좋고, 이래서 한국 여자가 좋고, 어쩌고저쩌고 이러시더라고요. 국제연애, 국제결혼 막 이런 걸로 외국어를 새로 배우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한국어를 사랑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배우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을까요? 그랬다면 지금까지 혼자서 강아지랑 잘 살고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는 해당되지는 않고요. 세 번째로 많이 오시는 거는 취업 때문이더라고요. 취업은 근데 쉽지가 않으니까 이런 케이스가 그렇게 흔하지도 않고 약간 엘리트 코스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금융 쪽 혹은 공학 쪽 굉장히 귀한 인재들 중에서 한국의 대기업에서 스카우팅 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유명한 사람들로 얘기를 하자면은 마크 테토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2010년에 삼성전자에서 인수합병을 위한 새로운 팀을 구성했을 때 거기서 스카우팅이 되신 거고요. 판카즈 아가르왈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삼성전자가 공학 쪽이나 개발을 위해서 인재를 유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는데 인도 IIT에서 따로 스카우팅을 해서 데리고 오기로 했고요. 이거를 위한 또 비자 제도도 있고, 전략적으로 한국이 나라 차원에서 이런 거를 좀 추진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까지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였으면 이렇게 유튜브 하고 있지는 않겠죠. 그러면 제가 한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는 도대체 뭘까요? 저는 사실 외국어에 대한 흥미를 느끼니까 저의 전공과 잘 맞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서 한국어를 선택하게 된 케이스예요. 시카고 대학교에서는 국제정치학 전공을 했었는데요. 가능한 다양한 언어
언어들을 배울 수 있는 전공이 뭐가 있을까 해서 찾아봤더니 국제학을 전공하면 언어 공부를 다 학점 인정을 해줘요. 이거다 싶어서 그 전공을 선택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수업을 듣고요. 제가 1학년 때는 불어를 쭉 1년 동안 공부했고 전공이랑 좀 더 잘 맞는 거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면 뭘 해야 할까 고민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국제정치학이고 나중에 외교부나 국방부나 뭐 이런 데서 일을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거랑 잘 맞는 언어를 고를 수 있으면 좋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언어별로 분류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기존 우리 채널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 미국 국무부, 약간 외교부 같은 기관인데 외교관들한테 외국어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영어 원어민들이 어떤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얼마나 어려울까를 분석을 해서 분류를 해 놓은 게 있어요. 1급은 가장 쉽고 4급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어려운 거를 배우면은 더 혜택이 있겠죠, 나중에. 특별히 국가 차원에서 니즈가 있는 거를 하시면 취업을 하거나 승진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 방학이어가지고 한번 좀 잘 골라야겠다 싶어서 그때 미국에서 진짜 큰 Borders라는 북스토어가 있는데 중국어 책, 일본어 책, 아랍어 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나라 문자가 아예 안 나오는데 한국어는 한글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맛보기라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그 책을 사서 독학을 해보기 시작했는데 그 흥미를 느껴가지고 이걸로 한번 수업을 들어야겠다. 시카고 대학교에서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던 거고 그게 바로 2007년이었어요. 졸업하고 미국 의회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어를 써먹을 수 있는 뭔가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여기저기에 다른 일자리에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 국무부 인턴십 그리고 주미 한국 대사관, 한국 사람들의 미국에 있는 대사관인 거죠. 거기도 일자리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동시에 지원을 해봤어요. 근데 둘 다 붙었어요. 둘 다 붙었는데 국무부로 가면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인턴이 되겠죠. 그리고 한국 대사관으로 가면은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 대사관인데 대사실 업무를 같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를 까고 대사실로 가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정부 쪽에서는 외국어를 진짜 많이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특히나 많이 안 가르치는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그 공급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방부든 외교 쪽이든 아니면 정보 분석하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그냥 사립 기업들이에요. 타국 신문들을 쫙 분석을 해가지고 무슨 상황이 돌고 있는지를 해석해서 그 백서를 쓰고 미국 정부에다가 판매하는 컨설팅 업체들이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도 다양한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니즈가 굉장히 커요. 그런 회사에 취업을 한 선배 한 명 있었는데 첫 일자리인데 당시에 2010년이었는데 1년에 달러로 얘기를 하면은 9만 달러를 벌었어요. 첫 일자리인데. 그리고 그건 사실 많이 배울 수 있는 일자리잖아요.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고 있고 뭐 다른 나라에 어떤 일이 돌고 있는지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너무 하고 싶으니까 훨씬 더 많이 배워야겠지 라는 생각으로 한국에 유학 가는 것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는 거가 좋은지 어떤 학과가 좋은지 무슨 공부를 어디서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거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다행히도 이런 것 좀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 장학제도인데 한국의 정부 초청 장학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국비 장학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생활비도 도와주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장학제도거든요. 근데 이건 조건들이 많아요. 인재를 유치하고 싶으니까 만든 거거든요. 아무나 그냥 공부하러 와라 이런 게 아니라 2007년에 시작했던 국제화 전략의 일부로서 있는 외교적인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초청 장학금을 운영하는 나라가 많아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미국이 1945년에 냉전이 시작이 되니까 자유세계와 공산주의 세계가 있으니까 그 중간에 아직 어느 쪽에 있을지를 결정하지 않은 제3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무조건 이 사람들이 자유 서방의 세계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으로 유학생들을 유치해서 나중에 돌아갔을 때 이 사람들이 좀 큰 사람이 되면은 영향을 끼치겠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국적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대한민국도 역시나 2004년에 외교적인 목적으로 지한파, 한국을 잘 아는 파벌, 그리고 친한파, 한국이랑 관계가 친화적인 사람들을 키우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정부 조청 장학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로 제가 한번 지원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원을 할 때 대사관이나 교육부에다가 지원서를 보내요. 그러면 정부에서 이 사람은 수준이 괜찮다 하면은 지원한 학교들한테
이제 입학본부로 보내요. 그러면 입학본부에 한번 합격 더 하면은 장학을 줄 수 있는 조건이 주어져서 거기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쨌건 그렇게 해서 한국에 왔는데 석사로 지원을 한 거예요. 한국에서 석사 할 거면 2년 정도 석사를 지원해주고 시작하기 전에 1년의 어학연수를 집중적으로 시켜주는 게 있어요. 어학당에서. 이 프로그램을 처음 봤을 때 물론 석사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2010년, 11년 이때쯤에 미국에서 한국어를 진짜 유창하게 배워가지고 석사까지 딴 사람이 전문가들 중에도 없었어요. 한국어를 그 정도로 배울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칼러십에 한번 지원을 하고 안 되면 그냥 어학연수만 하고, 왜냐면 어학연수를 다 끝나고 또 다시 한국어 그 능력 시험을 쳐야 되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 나머지 장학이 다 취소가 되거든요. 학교 입학 불가해지고 그냥 집에 가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합격을 못 할 것 같아서 그냥 일단 어학연수는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고 합격하면 좋고 합격을 안 하면 어쩔 수 없네요 하면서 시도를 했어요. 시도를 했는데 합격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진학을 했는데 요때도 사실은 졸업은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첫 학기 때 너무 어려웠으니까요. 근데 저는 목적이 졸업이라기보다는 한국어를 잘 배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외교학과에서 수업을 제공할 때 가끔씩 영어 수업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수업은 영어로 진행하지 않아도 강의 기획서를 보면은 필독 목록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자료 중에서 영어 자료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외교학이니까, 국제학이니까. 그런 수업을 들으면 제가 계속 영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강의 기획서를 미리미리 다 확인을 하고 한국어 비율이 가장 높은 걸로 항상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첫 학기 때 중국 지역연구라는 수업에 들어갔는데 이건 우리 학과에서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들고 절대 듣지 말라라는 수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그런 걸로 쭉 그냥 영어를 피하면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한국어를 배우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는 공부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잭벌레 같아가지고 좀 창피한데 이제 한국어를 배우면서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한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 전에 잠깐 먼저 응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1분만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15일이 스승의 날로 알고 계시겠지만 세종대왕 단신일로 지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을 해서 제가 친구랑 같이 창업한 한글 과자가 있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엄청나게 큰 목표를 삼아서 챌린지를 하기로 했어요.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글 과자를 10,000개 팔겠다라는 미친 목표를 가지게 됐어요. 챌린지를 끝난 다음에 우리가 5월 말이나 6월 초에 한번 행사를 할 거예요. 응원을 해주신 분들, 참여를 해주신 분들을 추첨해가지고 몇 명을 행사에 초대해서 파티를 하거나 피크닉을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아래에 이제 고정 링크가 있는데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한글과자 소셜미디어에서 계속 공유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거기서 상태도 확인이 가능하시고 구매를 통해서 응원하고 싶지는 않아도 거기서 이제 말로 응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큰 힘이 될 겁니다. 계속 응원해주세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글을 배우면서 어렵다, 신기하다 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들은 어순이었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도 영어를 배우시면은 어순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고를 다르게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부분을 좀 느끼셨을 거예요. 진짜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요. 거꾸로 얘기를 해야 되고 뇌 자체를 그냥 이렇게 다 재설계를 해야 되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그 말을 할 줄 아는 거 다 알아도 대화가 통해도 뭔가 사람들이랑 공감이 자꾸 안 돼요. 말은 하고 있는데 알아듣고 있는데 이런 게 되게 심각하게 좀 약간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는데 언어마다 논리 체계가 다르더라고요. 그냥 어순만 다른 게 아니라 주장을 하고 설득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래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설득을 시키는 논리의 체계 자체가 언어마다 다르대요. 그래서 제가 익숙한 미국적인 논리 체계로 한국어로 얘기를 하면은 엉뚱하고 반대로 한국어의 논리 체계를 영어로 쓰면은 또 엉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준 언어학자가 있는데요.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과정을 그려줬거든요. 미국식 협상 과정, 설득 과정을 그려봤는데 좁게 시작해요. 일단 패를 까요. 저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런 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논리를 설명을 해줘요. 왜냐면 나는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런 거 없으면 이렇게 될 수 있고 이건 위험하니까 나는 이거 필요하고 이런 거 안 하면 큰일 나니까 저랑 같이 하셔야 되겠죠? 안 하면 진짜 큰일 날 텐데 같이 하실 거죠? 하는 이런 식으로 이 흐름이 있는데 이건 약간 보여주고 점점 가열을 시켜요. 기승 정을 찍고 다시 결을 맺는 협상 방법이에요. 이거 되게 직설적인 거죠. 왜냐면 내 패는 이거다
나 원하는 거 이거다 바로 치고 들어가니까. 한국어는 완전 다른 거죠. 한국어는 시각적으로 그려졌을 때 딱 전개되는 시작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다음에 정리가 되어가요. 이 동그라미가 이 학자가 쓴 거 뭐냐면 Korean Elastic Truth, 한국적인 유연한 진실이라고 썼어요. 딱 보니까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공감은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미팅을 한번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편안한 시작으로 이렇게 대화가 가요. 요즘에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그러네 하고 우리가 이런 걸 뭐 어쩌고 저쩌고 점점 대화 주제에 들어가요. 근데 주제에 들어갔을 때 확실하게 뭐 하겠다라고 안 하고 둘러둘러 우회적으로 말하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협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런 것도 하면 너무 좋은데 그런데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요 좋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좀 더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연락드릴게요 하고 이런 식으로 끝나요. 그러면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한국 문화나 한국 소통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런 걸 다 느끼면서 유추를 해요. 그리고 오히려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가능성을 다 두루두루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미국적인 논리로 들어와가지고 저는 필요한 거 이거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충돌이 생기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어떤 논리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논리 체계에 맞춰서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흐름이 맞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설득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다르고 충격적이고 배우기가 힘든 부분이었어요. 오늘 이렇게 한국어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나누어 봤는데 제가 한국어 배우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학술적이긴 했지만 다른 분들은 사연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랑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도 하고 K-팝이나 한류나 이런 것 때문에 하시기도 하는데 주변에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에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들이 진짜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봤는데 인상 깊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니까 한번 밑에서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한국어를 찾아올 텐데 조금 더 수준 높은 굉장히 많은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행복한 세종대왕 단신을 보내시고 이런 콘텐츠가 더 보고 싶으시면 다음에도 함께 달려볼까요?